애기 엄마가 지켜줄게. 어떻게든 너를 자유로운 곳에 놔줄게. 저는 34살 리명화입니다. 중국 단둥의 한 조선족 식당에서 일하고 있죠. 하지만 제 진짜 신분은 따로 있습니다. 14년 전 20살에 기쁨조로 끌려간 북한 여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4년 동안 제 몸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북한 고위층의 접대부로 살았죠. 그런데 단둥에서 만난 한 한국 남자가 처음으로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34살. 늦은 나이지만 제 뱃속에는 그의 아이가 있어요.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저는 작은 거울 앞에 섰어요. 중국 단둥 조선양 식당 2층 숙소는 항상 이맘때 조용했죠. 다른 종업원들이 잠든 시간, 저만의 시간이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4살.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고 입가엔 웃지 않는 사람의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한때는 평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중 하나라고 불렸는데 말이죠. 손으로 볼을 쓰다듬었어요. 차갑더군요. 제 손도 제 얼굴도 14년 동안 얼어붙은 채로 살아온 사람의 온도였습니다. 창밖으로 압록강이 보였어요. 강 너머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는 곳, 저곳이 북한이었죠. 여기 단둥에서 압록강까지는 걸어서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을 만큼 세수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차가운 물이 손을 타고 흘렀죠. 겨울 새벽이라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14년 동안 훨씬 더 차가운 것들을 견뎌왔으니까요. 20살 때가 떠올랐습니다. 평양음악무용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였어요. 키가 크고 노래를 잘한다는 이유로 특별 오디션에 선발됐죠. 가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국가를 위해 노래하는 영광을 얻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했어요. 명화야, 그런데 가지 마라.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죠. 젊은 패기로 가득 차 있었고 제 노래 실력을 믿었으니까요. 첫날 밤을 기억합니다. 호화로운 별장으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됐을 때, 제 안에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날 이후 14년 동안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조. 북한 고위층을 위한 접대부였죠. 제 몸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국가의 것이었고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거절하면 제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처음 몇 년은 매일 밤 울었어요. 백엔니지 눈물로 젖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얼어붙었어요. 웃는 법도, 우는 법도, 분노하는 법도 잊어버렸죠. 그렇게 11년을 견뎠어요. 20살부터 31까지. 제 20대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30을 넘기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젊은 여자들이 들어왔고 고위층들의 관심은 그쪽으로 옮겨갔죠. 저는 점차 밀려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제 저를 어디로 보낼까? 3년 전 31살 때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국 단둥으로 가라고요. 외아버리를 위한 식당에서 일하라는 거였죠. 선택권은 없었어요. 명령이었으니까요. 단둥에 도착했을 때 조선양이라는 간판을 봤습니다. 조선족 식당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북한이 몰래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중국 당국도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 같았죠. 지배인 한명숙은 53살의 매서운 여자였어요. 첫날부터 저를 쏘아보더군요. 기쁨조 출신이라며? 여기서 이상한 짓 하지 마. 감시하고 있어. 한명숙은 제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걸 빌미로 저를 괴롭혔어요. 가장 힘든 일, 가장 긴 시간이 항상 제 몫이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가 평양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숙소에는 종업원 6명이 함께 생활했어요. 모두 북한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죠. 나이는 20살부터 30살까지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리설아였어요. 22살 평양 출신이었죠. 해맑은 웃음을 가진 아이였는데 가끔 제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설아는 몰래 한국 노래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저는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언니, 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설아가 가끔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었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으니까요. 그저 적국이라고만 배웠죠. 식당 일과는 단조로웠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청소하고 점심 준비하고 손님 맞이하고 저녁까지 일하고 밤 11시쯤 되어야 쉴 수 있었죠.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조로움이 저에게는 안정감을 주기도 했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이었으니까요. 과거를 떠올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이었죠. 유일한 즐거움은 손님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었어요. 하루에 3번, 점심과 저녁 시간에 북한 전통 노래를 불렀죠. 노래할 때만큼은 잠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나이가 들면서 더 깊어졌어요. 14년의 아픔이 목소리에 녹아들어 듣는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힘이 생겼죠. 손님들은 제 노래에 박수를 보냈지만 저는 그저 무표정하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봤어요. 34살 리명화. 기쁨조 출신, 중국 파견 종업원. 이게 제 전부였습니다. 꿈이 뭐냐고 누가 물으면 대답할 수 없었어요. 14년 동안 꿈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살아남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어요. 손님들이 삼삼오오 들어와 자리에 앉았죠. 저는 늘 하던 대로 물을 따르고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40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 사람이었죠.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혼자였습니다. 다른 한국 손님들과는 달랐어요.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고 술에 취하지도 않았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봤습니다. 제가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어요. 14년 동안 수없이 많은 남자들을 봤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죠. 호기심도 욕망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냉면 주세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평범한 손님인데. 점심을 마친 후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한국을 잘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늘 부르던 노래, 그 노래는 바로 아리랑이었죠. 노래하는 동안 저는 그 남자가 저를 바라보는 걸 느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그가 박수를 쳤어요. 다른 손님들보다 길게 진심을 담아서요.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34살 종업원에게 건네는 칭찬이 낯설었으니까요. 아니, 진심 어린 칭찬 자체가 14년 만이었던 거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남자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 목소리가 정말 아름답네요. 14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안에 얼어붙었던 뭔가가
조금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같은 점심시간, 같은 회색 정장이었죠. 역시 혼자였고 조용히 들어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손님일 뿐인데. 어서 오세요. 제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죠. 환한 미소는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또 왔네요. 지난주 냉면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문을 받았어요. 이번에도 냉면이었죠.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일주일에 2번씩 왔습니다. 매번 점심시간이었고 항상 혼자였어요. 그리고 늘 제 테이블을 요청했죠. 저 손님, 당신만 찾네. 지배인 한명숙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말했어요. 이상한 짓 하지 마. 감시하고 있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근거렸어요. 14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 남자가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손님들이 제 이름을 물어본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리명화입니다. 명화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밝을 명의 꽃화잖아요. 제 이름의 뜻을 아는 한국 사람이라니. 저는 놀랐지만 표정을 숨겼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강민수예요. 민수라고 불러주세요. 민수. 그의 이름을 알게 된 순간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다음 주 민수가 또 왔을 때 조심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명아 씨는 어디 출신이에요? 평양입니다. 평양이요? 음악의 도시죠. 명아 씨 목소리를 들으면 그게 느껴져요. 저는 놀랐어요. 평양을 음악의 도시라고 표현하는 한국 사람이라니. 민수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무역 일해요. 단둥이랑 서울을 오가면서 일하죠. 서울. 그곳이 한국의 수도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곳인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서울은 어떤 곳인가요? 민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바쁘고 복잡한 곳이에요. 하지만 자유로운 곳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자유.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물론 아주 조심스럽게요. 한명숙의 감시가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제게 한국에 대해 조금씩 들려줬어요. 서울의 번화한 거리, 자유롭게 드나드는 카페,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 밤늦게까지 켜져 있는 불빛들. 저에게는 모두 동화 같은 이야기였죠. 명아 씨도 언젠가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민수의 말에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과거를 기쁨조 출신이라는 것을 14년의 상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민수가 마지막 손님으로 남아 있었어요. 다른 종업원들이 주방에서 정리하는 동안 저는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민수 씨, 곧 문 닫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일어서면서 작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명아 씨께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손을 뒤로 뺐어요. 안 돼요. 받을 수 없어요. 괜찮아요. 아주 작은 거예요. 화장실에서 열어보세요. 그가 나간 후 저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로 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작은 은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어요. 얇은 은으로 만든 단순한 팔찌였죠. 하지만 제게는 14년 만에 처음 받는 선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생각해서 저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 눈물이 났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팔찌를 손에 쥐고 계속 바라봤죠. 낮에는 절대 착용할 수 없었어요. 한명숙이 보면 큰일 나니까요.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몰래 꺼내서 팔에 끼고 거울을 봤습니다. 팔찌를 낀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표정이 달라 보여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설아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혹시 그 한국 손님이요?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들켰구나. 설아야,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설아는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조심해요. 우리는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자유롭지 않았죠. 하지만 이미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씨가 생긴 뒤였습니다. 다음 주 민수가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민수 씨, 그거 감사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명아 씨가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해서요. 행복. 그 단어를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민수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죠. 명아 씨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과거가 뭐든 지금이 어디든.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명아 씨, 내일 오후에 시간 있어요? 잠깐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요? 식당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잠깐만요. 저는 고민했어요. 너무 위험했죠. 하지만 알겠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쓰레기를 버린다는 핑계로 밖에 나갔어요. 공원은 가까웠어요. 민수가 벤치에 앉아 있었죠.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명아 씨,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명아 씨가 좋아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는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민수 씨는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제 과거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천천히 명아 씨가 말하고 싶을 때 들려주세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14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한 사람으로 봐주고 있다는 것을.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4살 이명아.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작은 봄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부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단둥의 여름 장마철이었죠. 구름이 낮게 깔리더니 곧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폭우가 쏟아졌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죠. 손님들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닫자. 한명숙이 말했어요.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저녁 8시 우리는 서둘러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들어왔죠. 죄송해요. 아직 식사 가능할까요? 한명숙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손님, 오늘은 일찍 닫아요. 그럼 민수가 저를 봤어요. 명아 씨, 잠깐 나올 수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님, 안 돼요. 종업원이 근무 시간에 나갈 수 없어요. 한명숙이 가로막았죠.
중요한 일이에요. 10분만요. 한명숙이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민수가 돈을 몇 장 꺼내 테이블에 놓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10분이에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저는 얼떨결에 밖으로 나갔어요.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죠. 민수가 우산을 펼쳐 제 머리 위로 받쳐줬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이렇게 부르면 곤란하시죠?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명아 씨, 오늘 밤 당신 시간 좀 주시겠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감시 없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조용한 곳에서 차라도 마시면서요. 빗소리가 우리 대화를 감쌌어요. 너무 위험해요. 들키면 알아요. 하지만 명아 씨와 제대로 이야기 나눠본 적이 없잖아요. 항상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만. 저는 고민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가슴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죠. 어디로 가는데요? 멀지 않아요. 조용한 곳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시간만요. 그 이상은 안 돼요. 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는 빗속을 걸었습니다. 민수의 차가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얼마 가지 않아 작은 호텔 앞에 섰습니다. 네온 사인이 빗물에 번져 보였죠. 여기가, 카페가 문을 닫아서요. 여기 로비에 조용한 공간이 있어요.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자 민수가 말했어요. 로비도 시끄럽네요. 그냥 방에서 이야기할까요? 편하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 씨, 명아 씨, 저를 믿어주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따라갔을까요? 아마도 14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일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방은 작았어요. 하지만 깨끗했죠. 하얀 침대, 작은 탁자,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민수가 에어컨을 켰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죠. 앉으세요. 편하게요. 저는 탁자 옆 의자에 앉았어요. 민수는 침대 끝에 앉았죠. 우리 사이에는 충분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뭐 마실래요? 물? 차? 물 주세요. 민수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건넸어요. 저는 한 모금 마셨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명아 씨,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명아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뭘 알고 싶은데요? 모든 걸요. 명아 씨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꿈꾸는 것.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꿈이요? 저는 14년 동안 꿈 같은 거 꿔본 적 없어요. 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북한에서 온 사람이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0살 때 평양에서 기쁨조로 끌려갔어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14년 동안 저는 제 몸이 제 것이 아니었어요. 국가의 것이었고 그들의 것이었죠.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14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으니까요. 매일 밤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죠. 그냥 살아있기만 했어요. 민수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았어요. 하지만 손을 대지는 않았죠. 저는 깨끗하지 않아요. 더럽혀진 사람이에요. 명아 씨, 그러니까 민수 씨는 저한테 이러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한테 좋다고 하면 안 돼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명아 씨, 과거는 명아 씨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건 명아 씨 잘못이 아니에요. 명아 씨가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명아 씨가 좋아요. 지금의 명아 씨요. 강하고 아름답고 살아있는 명아 씨요. 그 말에 제 안에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4년 동안 쌓아 올린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죠. 민수는 그저 제 곁에 앉아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울음이 멈췄을 때 민수가 물었어요. 명아 씨, 한국 가고 싶으세요? 뭐라고요? 한국에 가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명아 씨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 씨는 모르세요.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저는 이미 34살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요. 따뜻했습니다. 그의 손이. 명아 씨, 천천히 생각해봐요. 제가 기다릴게요. 창밖에서 천둥이 쳤어요. 번개가 번쩍였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14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안에 뭔가가 녹아내렸어요. 민수 씨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죠.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게요. 명아 씨,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원해서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억눌렸던 저의 욕망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블라인드가 내려졌어요. 빗소리만 고요히 들리고 새벽이 밝아올 때 저는 눈을 떴어요. 민수 씨가 옆에서 자고 있었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14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았어요. 34살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식당 일은 똑같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민수를 만날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설아가 제일 먼저 눈치챘어요. 언니, 요즘 달라 보여요. 뭔가 밝아졌어요. 저는 부인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여전히 일주일에 2번씩 식당에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었죠.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는 핑계로 밖에서 만났을 때였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상자 안에는 작은 휴대폰이 들어 있었어요. 중국 유심칩이 꽂혀 있었죠. 이건 제 번호 저장되어 있어요. 급할 때 연락해요. 밤에 문자도 하고요. 너무 위험해요. 들키면 조심하면 돼요. 명아 씨, 저는 명아 씨랑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휴대폰을 옷 속에 숨겼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그날 밤부터 우리는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숨어서 이불 속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잠든 새벽에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었어요. 명아 씨 목소리 듣고 싶네요. 잘 자요. 좋은 꿈 꿔요. 짧은 문자였지만 제게는 세상 전부였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저는 몰래 민수를 만났습니다. 쓰레기를 버린다는 핑계로, 장을 본다는 핑계로, 은행에 간다는 핑계로 한명숙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민수는 저를 작은 식당에 데려갔어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허름한 곳이었지만 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비빔밥 먹어봤어요? 아니요. 그럼 오늘 먹어봐요.
비빔밥이 나왔을 때 저는 놀랐어요. 밥에 각종 야채가 가득했었고 고추장과 계란 후라이가 올려져 있어요. 이렇게 먹는 거예요. 민수 씨가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한 입 먹었을 때 달콤한 참기름 냄새와 신선한 야채의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맛있었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민수 씨가 웃었어요.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얼굴이었죠. 한국 가면 더 맛있는 음식 많아요. 명화 씨 좋아할 거예요. 한국. 그 단어가 점점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민수가 저를 영화관에 데려갔습니다. 영화 본 적 있어요? 평양에서 몇 번. 선전 영화요. 오늘은 진짜 영화 봐요. 어두운 상영관에 앉았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불이 꺼졌죠.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요. 영화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민수의 손만 느껴졌으니까요. 따뜻했고 단단했고 안전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말했어요.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구나. 뭐가요? 비빔밥 먹고 영화 보고 손잡고 걷는 거요.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민수가 걸음을 멈췄어요. 명화 씨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게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한명숙의 감시가 점점 심해졌죠. 리명화, 요즘 자주 나가는데? 무슨 일 하는 거야? 장 보러 가요. 필요한 거 사러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보고 있어. 한명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화 씨, 한국 가는 거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압록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민수 씨, 저는 진심이에요. 명화 씨랑 함께 한국에 가고 싶어요. 불가능해요. 왜요? 저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여기를 떠나면 평양에 있는 제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 동생,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갈 거예요. 제 때문에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명화 씨는 평생 여기 갇혀 살 거예요? 가족 때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명화 씨 인생도 소중해요. 명화 씨 행복도 중요해요.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한국, 자유, 행복. 하지만 그 대가로 제 가족들이 고통받는다면?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메스꺼웠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죠. 언니 괜찮아요? 설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체한 것 같아.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같은 증상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깨달았습니다. 생리가 멈췄다는 것을요. 제 손이 떨렸어요. 혹시, 설마,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히 만나야 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강변에서 만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저 생리가 안 와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얼마나 됐어요? 한 달 반쯤이요. 그리고 아침마다 토해요. 민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병원 가봐야 해요. 안 돼요. 여기서 병원 가면 들통나요. 그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만약 정말 임신이라면?
34살 파견 종업원이 한국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면? 명아 씨,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확인해야 해요. 제가 조용한 병원 알아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두려움과 동시에 기대였을까요? 혹시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있다면? 14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사랑에서 온 아이라면?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배에 손을 얹었어요. 혹시 숨쉬고 있는 거니? 대답은 없었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 씨가 조용한 병원을 알아냈어요. 단둥 외곽의 작은 산부인과였죠.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명아 씨, 내일 오후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가요? 한명숙이 장 본다고 하세요. 제가 근처에서 기다릴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바구니를 들었어요. 장 보러 가요. 한명숙에게 말했죠. 한명숙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허락했어요. 설아도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감시용이었죠. 설아야 미안한데 혼자 갔다 올 수 있을까? 설아가 제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언니 조심해요. 1시간 안에 돌아와야 해요. 고마워. 민수 씨의 차가 모퉁이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올라탔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병원은 조용했어요. 환자가 많지 않았죠. 민수 씨가 미리 예약을 해놨던 것 같았어요. 의사가 우리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의사였어요. 친절한 얼굴이었죠. 앉으세요. 증상이 어떠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생리가 1달 반쯤 안 왔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토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를 시작했어요.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차가운 젤이 배에 발라졌고 기계가 배를 훑고 지나갔죠.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이세요? 이게 아기예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화면 속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히 움직이는 점. 임신 8주입니다. 축하드려요. 의사의 말이 들렸지만 저는 화면만 바라봤어요. 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다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34살이시죠? 조심하셔야 될 나이세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위험한가요? 건강하시면 괜찮아요. 하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정기 검진도 중요하고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병원을 나왔을 때 저는 멍한 상태였어요. 민수 씨의 차 안에 앉아서도 한참 아무 말도 못했죠. 명아 씨, 민수 씨가 조용히 불렀어요. 네, 우리 아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민수 씨, 저는 34살이에요. 늦은 나이예요. 보통 저희 나라 사람들은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아기를 낳아요. 늦지 않았어요. 의사가 조심해야 할 나이라고 했어요. 건강하시면 괜찮다고 했어요. 명아 씨 건강해요. 저는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 씨, 저 같은 사람이 엄마가 되어도 되나요? 민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명아 씨는 훌륭한 엄마가 될 거예요. 저는 믿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죠. 임신, 34살, 한국 남자의 아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설아를 화장실로 불렀어요. 설아야, 너한테만 말할게. 설아가 긴장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 임신했어. 설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언니, 진짜요? 8주래. 오늘 병원 다녀왔어. 설아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언니, 어떡해요? 들키면. 알아. 그래서 도망가야 해. 도망가요? 어디로요? 한국. 설아가 눈을 크게 떴어요. 한국요? 그럼 언니 가족들은?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알아. 어머니랑 동생. 그들은 수용소로 갈 거야. 그런데도요? 저는 배에 손을 얹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저한테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34살 늦은 나이잖아. 설아가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도 데려가 주세요. 뭐? 저도 여기서 평생 살고 싶지 않아요. 언니 따라갈게요. 저는 설아를 꼭 안았습니다. 설아야, 고마워. 하지만 너무 위험해. 언니 혼자보다 둘이 더 나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 민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저 결심했어요. 뭐요? 한국에 갈게요. 이 아기랑 함께요. 민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명아 씨, 하지만 설아도 같이 가야 해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언제 떠나야 해요? 민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빠를수록 좋아요. 배가 부르기 전에 움직여야 해요. 얼마나 걸려요? 준비하는데 일주일. 그리고 이동하는데 2주일쯤요. 제 손이 배 위에 갔어요. 애기야, 조금만 버텨.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한명숙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명아, 요즘 자주 나가는데 뭐 하는 거야? 장 보고 은행 가고. 거짓말. 내가 다 알아봤어. 한국 남자 만나고 있지?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한명숙이 비웃었어요. 증거 있어. 누가 봤대?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 남자 끊어. 안 그러면 평양에 보고한다. 지배인님, 일주일이야. 알아들었지? 한명숙이 나간 후 저는 주저앉았어요. 일주일. 임신 9주가 되는 날이에요. 민수 씨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들켰어요. 일주일 안에 움직여야 해요. 답장이 곧 왔어요. 알겠어요. 준비 당길게요. 이틀 후 새벽 움직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이틀 후면 저는 이곳을 떠나는 거예요. 평양에 있는 어머니, 동생을 두고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애기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할머니랑 고모를 못 보게 될 거야. 하지만 엄마는 너를 자유로운 곳에서 낳아주고 싶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틀 후면 모든 게 바뀝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34살 임신 9주.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진짜 원하는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새벽 3시였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한숨도 자지 못했죠. 옆에서 설아도 뒤척이고 있었어요. 민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차 대기 중. 준비됐어요? 저는 설아를 조용히 흔들었어요. 설아야, 일어나. 가야 해. 우리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씩만 챙겼어요. 옷 몇 벌, 중요한 것들만요. 저는 마지막으로 숙소를 둘러봤어요. 3년을 살았던 곳이었죠. 하지만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갔어요. 문고리를 돌릴 때 삐걱 소리가 났고
저는 숨을 죽였죠.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없었고 달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민수 씨의 검은색 차가 불을 끄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재빨리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방은 뒤에 넣어요. 빨리요. 민수 씨가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죠. 괜찮아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가요. 차가 출발했어요. 조선양 식당이 점점 멀어졌죠.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식당 건물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너머 압록강 건너편이 북한이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동생,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설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도 떨리고 있었죠. 차는 단둥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일단 베이징 쪽으로요.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걸려요? 운남성까지. 며칠 걸릴 거예요. 쉬엄쉬엄 가야 해요. 검문소도 있고요. 며칠. 임신 9주의 몸으로요. 밤새 차를 달렸어요. 새벽 무렵 작은 모텔에 들어가 잠시 쉬었죠. 하지만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속이 울렁거렸고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어요. 설아가 등을 쓸어주었죠. 언니 괜찮아요? 응. 입덧이야. 약은요? 없어. 그냥 참아야 해. 다음 날 아침 다시 출발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광활한 풍경이 펼쳐졌죠. 하지만 저는 그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어요. 계속 속이 메스꺼웠고 몸이 나른했습니다. 명아 씨, 물 마셔요. 민수 씨가 생수를 건넸어요. 고마워요. 한 모금 마셨지만 곧 토할 것 같았어요. 조금만 참아요. 곧 쉴게요. 점심때쯤 휴게소에 들렀어요. 민수 씨가 음식을 사왔지만 저는 먹을 수 없었죠. 드셔야 해요. 아기 위해서라도요. 먹으면 토해요. 조금만이라도요. 겨우 빵 한 조각을 먹었어요. 그것도 물로 억지로 넘겼죠. 설아가 걱정스럽게 저를 봤어요. 언니,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지금은 못 가. 조금만 더 버티자.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중국 남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졌고 공기가 습했어요. 민수 씨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브로커였죠. 이분들이요? 브로커가 저희를 봤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라오스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하지만 위험해요. 각오하셔야 해요. 브로커가 저를 유심히 봤어요. 임신하셨어요?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배가 조금 나왔어요. 몇 주예요? 9주요. 브로커가 고개를 저었어요. 힘들 거예요. 정글길이 험해요.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34이시라고 들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도 가야 해요. 브로커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제 말 잘 들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그날 밤 우리는 운남성 국경지대에 도착했어요. 숙소도 아니었어요. 그냥 폐가 같은 곳이었죠. 여기서 하룻밤 쉬고 내일 밤에 국경 넘어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딱딱했고 차가웠죠.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곧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밤 움직였어요. 브로커 외에 안내인 2명이 더 있었어요. 모두 중국인이었죠. 불 끄고 가요. 조용히요.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정글이었어요. 나무가 우거지고
땅이 질퍽했죠. 제 발이 지늘게 빠졌어요. 신발이 무거웠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설아가 제 팔을 잡았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숨이 찼어요. 배가 당기기 시작했죠. 잠깐, 쉬어야겠어요.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위험해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가요. 강까지만요. 저는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애기야, 엄마랑 같이 버텨줘. 조금만 더야. 1시간쯤 걸었을 때 강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강이에요. 저거 건너면 라오스예요. 강은 넓지 않았지만 물살이 새 보였어요. 고무보트 타요. 빨리요. 작은 고무보트에 올라탔습니다. 5명이 타니까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았어요. 안내인이 노를 저었어요. 물살에 배가 흔들렸죠. 저는 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물이 튀어 얼굴에 닿았어요. 제발, 제발 무사히. 10분쯤 지났을 때 반대편 강둑에 닿았어요. 라오스예요. 성공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죠. 여기서 차 타고 태국 국경까지 가요. 내일 아침이면 도착해요. 낡은 벤에 올라탔어요. 비좁았고 냄새가 났죠. 하룻밤을 달렸습니다. 저는 계속 토했어요. 설아가 비닐봉지를 건넸죠. 언니, 조금만 더 버텨요. 응, 거의 다 왔어. 다음 날 아침, 태국 국경이 보였어요. 저기 검문소 지나면 태국이에요. 가짜 서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브로커가 서류를 나눠줬어요. 우리는 검문소로 다가갔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그런데 경찰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내려요. 전부 내리세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무슨? 순식간에 경찰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북한 도주자 맞죠? 체포합니다. 민수 씨가 저를 감쌌어요. 안 돼요. 이 사람은 임신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우리는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저는 민수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설아는 울고 있었죠. 애기야, 미안해. 엄마가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태국 경찰서 유치장은 차가웠어요. 콘크리트 바닥, 쇠창살, 형광등 불빛.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배를 감싸고 있었죠. 설아가 옆에서 떨고 있었어요. 언니, 우리 어떡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민수 씨는 다른 방에 구금됐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따로 조사받는다고요. 경찰이 와서 저를 조사실로 데려갔어요. 이름, 리명아요. 북한 사람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법 입국이에요. 송환 대상입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송환이요? 북한으로요? 그렇죠. 북한 대사관에서 이미 연락 왔어요. 당신들 찾고 있었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이요. 저 임신했어요. 북한 보내면 저 죽어요. 그건 우리 관할 아니에요. 제발, 한국 대사관에 연락 좀 해주세요. 경찰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조사부터 하고요. 유치장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주저앉았어요. 설아가 저를 안았죠. 언니 괜찮아요? 설아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민수 씨가 뭔가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사라졌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배가 고팠지만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계속 토했죠. 입덧이 심해졌어요.
아침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임신부예요. 병원 보내주세요. 설아가 경찰에게 소리쳤어요. 조용히 해. 곧 처리될 거야. 처리.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북한 송환이요. 사흘째 되던 날 민수 씨를 잠깐 볼 수 있었어요. 쇠창살 너머였죠. 손도 잡을 수 없었어요. 명아 씨,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 씨, 괜찮아요? 아기는요? 모르겠어요. 계속 토하고 배가 당겨요. 민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준비 못해서. 아니에요. 민수 씨 잘못 없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변호사 보낸다고 했어요. 정말요? 명아 씨, 조금만 버텨요. 꼭 구해낼게요. 경찰이 민수 씨를 끌고 갔어요. 저는 쇠창살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임신 10주 차예요.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밤마다 배를 쓰다듬었어요. 애기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런 곳에. 설아가 제 등을 두드려줬어요. 언니, 우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북한이 우리 송환하라고 압박하잖아. 한국 대사관도 우리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열흘째 되던 날 경찰이 왔어요. 리명화, 리설아. 내일 북한 대사관 직원이 와요. 인계 절차 시작합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안 돼요. 제발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저 임신했다고요. 아기 있어요. 북한으로 돌아가서 낳으세요. 설아가 울부짖었어요. 안 돼요. 우리 죽어요. 북한 가면 죽는다고요. 하지만 경찰은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배에 손을 얹고 계속 울었죠. 애기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새벽이 되었어요. 저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아침 8시쯤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경찰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누군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죠. 그리고 한국말이 들렸어요. 리명화 씨, 리설아 씨, 한국 대사관 변호사입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유치장 문을 열었어요. 나와요. 면회해요. 조사실로 갔어요. 거기에 정장 입은 한국 남자가 서 있었죠. 리명화 씨 맞으시죠?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나온 변호사 김준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임신하셨다고 들었어요. 몇 주예요? 10주 차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우리가 태국 법원에 긴급 신청했어요. 북한 송환 중지 가처분이요. 그게 뭐예요? 일단 북한으로 보내는 걸 법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당신들 한국행을 추진할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요. 얼마나요? 한 달, 길면 2달. 저는 배를 만졌어요. 한 달이면 임신 14주. 2달이면 많이 힘들 거예요. 견딜 수 있어요. 기다릴게요. 명화 씨,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언론에 공개할 거예요. 임신한 탈북 여성, 북한 송환 위기. 국제 여론을 만들어야 해요. 네, 뭐든지 해주세요. 그날부터 상황이 바뀌었어요. 한국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국제인권 단체들이 성명을 냈죠. 태국 정부가 압박을 받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배가 확실히 나왔죠. 간수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임신부라서 따로 방 줄게요. 음식도 좀 더 챙겨줄게요.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설아와 함께요. 조금 더 따뜻했고 침대도 있었어요. 민수 씨도 한국 대사관 보호를 받게 됐다고 했어요. 2달째 되던 날 변호사가 왔어요. 얼굴에 미소가 있었죠. 명아 씨, 좋은 소식이에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태국 법원이 판결했어요. 당신들 한국행 허가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설아가 저를 안았고 함께 울었죠. 일주일 후 출국이에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정말요? 네. 축하해요, 명아 씨. 당신과 아기 살았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애기야, 들었어? 우리 살았어. 한국 가는 거야. 2달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34살, 임신 16주 차. 저는 마침내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설아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리명아 씨, 리설아 씨,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공항에서 바로 조사시설로 갔어요.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았죠. 신원 확인, 탈북 경위, 북한에서의 생활. 모든 걸 말해야 했어요. 기쁨조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14년의 상처를 다시 꺼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조사관들은 친절했어요. 힘드시죠? 천천히 말씀하세요. 임신부시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에 입소했어요. 탈북민 교육시설이었죠. 다른 탈북자들도 많았어요. 그때 제 배는 임신 20주였어요. 확실히 불러 있었죠. 하나원에서 한국 사회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어 표준말, 생활 규칙, 직업 훈련.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산부인과 검진이었어요. 태아 건강해요. 잘 크고 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35살인데 괜찮을까요? 고령 임신이긴 하지만 명아 씨 건강하세요. 잘 관리하면 괜찮아요. 초음파 화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저 안에 제 아기가 자라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태국에서 1달 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하나원에 있는 동안에는 만날 수 없었지만 편지를 주고받았죠. 명아 씨, 잘 있어요? 아기도 건강하죠? 빨리 보고 싶어요. 저도 답장을 썼어요. 잘 있어요. 아기도 건강해요. 민수 씨도 건강 챙기세요. 임신 9개월째 하나원 제유병원에서 진통이 시작됐어요. 한밤중이었죠.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아파. 설아가 간호사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죠. 진통이 16시간 계속됐어요.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조금만 더요. 힘내세요. 의사가 말했어요. 으악. 그리고 마침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응애, 응애. 건강한 아들이에요. 축하해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어요. 애기야. 우리 애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35살에 처음으로 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강준우라고 지었어요. 민수 씨 성을 따랐죠. 준우야. 엄마가 너를 지켜냈어. 자유로운 곳에서 낳아줬어. 하나원 직원이 민수 씨에게 연락했어요. 다음 날 민수 씨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3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민수 씨는 아기를 안고 울었어요. 명아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수 씨야말로요. 민수 씨 아니었으면 저희 모녀 여기 없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아기를 보며 울었습니다. 하나원 수료 후 저는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정부 지원으로요. 민수 씨가 보증금을 보태줬어요. 우리 셋이 함께 살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민수 씨, 명아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쁨조 출신이고 35이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명아 씨와 준우, 그게 제 가족이에요. 하지만 저는 조금 기다리자고 했어요. 준우가 좀 크면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요.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민수 씨는 이해해줬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저는 준우를 키우며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남한 억양을 배웠죠. 민수 씨는 매일 퇴근 후 우리 집에 왔어요. 준우를 돌봐주고 저를 도와줬죠. 준우가 6살이 되던 해였어요. 민수 씨가 다시 물었어요. 명아 씨, 이제 결혼할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설아, 하나원에서 만난 친구들, 민수 씨 회사 동료들, 41살 신부와 48살 신랑이었죠. 늦었지만 행복해요. 제가 말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민수 씨가 웃었어요. 준우가 작은 반지를 들고 뛰어왔어요. 엄마, 아빠, 반지. 우리는 준우를 안고 함께 웃었습니다. 지금 준우는 6살이에요. 유치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요. 저는 작은 한국 음식점을 시작했어요. 지금의 남편 민수 씨와 먹었던 비빔밥의 추억으로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메인 메뉴 5가지를 더 추가해서 오픈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해줘요. 사장님 비빔밥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가끔 어머니와 동생 생각이 나요. 평양에 계실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저는 선택했어요. 준우를 지키기 위해서요. 미안해요, 어머니. 동생아. 그래도 살아야죠. 준우를 위해서, 민수 씨를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요. 어제 저녁 준우가 물었어요. 엄마, 나 어디서 왔어? 저는 준우를 안고 말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왔지. 엄마가 너를 지켜서 한국까지 왔어. 엄마 대단해. 아니야. 준우가 엄마를 힘나게 해준 거야. 민수 씨가 우리를 안았어요. 우리 모두 대단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평범한 하루를 살아요. 아침에 준우 유치원 보내고 식당 가서 일하고 저녁에 민수 씨와 저녁 먹고 준우 재우고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34살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 35에 낳은 아기, 41살에 올린 결혼식. 모든 게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해요. 여러분,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출발의 늦은 나이도 없어요. 34살 기쁨조 출신이었던 제가 지금은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1살 리명화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